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25명의 화가와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단단하고 그리고 또 지친 하루를 위로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러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위로의 미술관이라는 책이에요. 위로의 미술관. 이 책은 프랑스 공인 문화 해설가 진병관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빅피쉬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에서는 누가 봐도 늦은 나이지만 두려움 없이 도전했던 작가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2장에서는 타고난 결핍, 정신적, 육체적 고통, 폭력적 시대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끝내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산 작가들의 작품을 다뤘어요. 3장에서는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 오히려 새로움을 창조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았고요. 4장에서는 일상의 쉼과 행복이 되어주는 존재들을 다룬 작품, 그 자체가 위로와 치유가 되는 작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우리는 언제나 너무 빨리 이기길 바라요 라는 부분이에요. 모리스 허시필드라는 작가분과 그랜드 모지스라는 작가님 두 분의 이야기를 담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느릴 순 있어도 늦은 건 없다. 모리스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분은 폴란드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서 동네 교회에서 조각의 재능을 보였지만 그 꿈을 펼치지는 못했어요. 18살이 되던 해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그의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요.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리스도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죠. 시간이 흘러서 예수지 넘은 나이가 돼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1937년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사업에서 은퇴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모리스는 정신미술학교에 다녀본 적은 없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림을 그려가요. 그리고 자신의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브루클린 박물관 큐레이터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그 큐레이터가 작품이 완성되면 꼭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그 그림에 관심을 가질 만한 미술 거래상을 소개를 해줘요. 1939년 모리스가 그림을 그린 지 2년 만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의 작품 앙고라 고양이와 해변 소녀가 시드니 제니스의 발탁으로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현대 무명 미술 화가 전시회에 소개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죠.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모리스는 패기 구겐하임과 뉴욕 현대미술관이 이 작품을 구매하며 작품성을 인정받게 돼요. 모리스는 1946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9년이라는 짧은 예술가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분의 작가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70이 넘어서 그림을 시작한 분이에요. 애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뉴욕주 그리니치 농부의 집안에서 10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아이였어요. 19세기 농부의 삶이 그러하듯이 애나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12살부터 부잣집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토마스 살몬 모지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5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이를 먹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렇게 홀로 남겨진 애나는 관절염 때문에 즐겨하던 자수 작업도 할 수 없게 되었고 평생 일을 해온 그녀로서는 일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상이었던 거죠.
그런 언니를 지켜보던 동생이 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수의 재능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생의 조언을 듣고 75세의 애나는 손녀와 손자들이 사용했던 그 붓과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림의 주제는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이 환경, 주변에 보였던 자신의 희노애락을 느꼈던 그런 농촌의 삶과 그런 풍경이었어요.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냥 소박하게 정감 있게 그림을 그렸던 거죠. 어떤 미술 학교에 가서 전문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렇게 그린 그림을 마을 바자회나 장터에 자신이 만든 잼과 같이 판매를 하려고 내놓았어요. 그런데 잼은 인기가 참 많았는데 그림은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지만 인기가 있든 없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그림을 그려나가요. 자신의 방식대로. 그러한 작품을 어떤 마을 약국에 이렇게 전시해 놓고 $10도 안 되는 돈을 가격표를 붙여놓고 전시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 마을을 지나가던 그런 미술 수집가 루이스 칼더라는 사람이 그 마을 약국에서 그 그림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죠. 칼더는 약국에 걸려있는 그림을 모두 구매하고 애나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요. 찾아간 애나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부엌의 조그만 식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나에게 전문가용 물감과 캔버스를 선물을 해주고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그 애나의 작품 중에서 새 작품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대 무명 미술 화가 전시회, 그러니까 신진 작가, 무명화가 있던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수집을 해서 그 전시회에 전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애나의 작품도 전시를 하게 돼요. 그 시대의 뉴욕은 어땠냐면요. 1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 그리고 끝나지 않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외로웠던 그러한 시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애나의 그림을 보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가족과 고향과 이웃과 그러한 소중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애나의 그림 앞을 지날 때면 장작을 태우는 연기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그림이었던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전시회는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고 언론도 애나와 그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며 모지스 부인이라고 작품을 출품한 그녀를 그랜마 모지스라는 친근한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한다. 그랜마 모지스의 작품은 이제 더 이상 시골 할머니의 취미 생활의 결과물이 아니었고 유명인들의 수집품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시회는 미국 전역으로 이어진다. 모지스는 그림 가격이 치솟자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그림을 즐길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카드 연화장으로 인쇄해 보급했고 성공적인 판매에 힘입어 미국 최고의 카드 제조 회사 홀마크가 카드의 저작권을 인수한다. 그녀의 성공은 멈추지 않았다. 89세에 회고전이 열린 것은 물론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이에게 수여하는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그녀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아카데미 후보에까지 오른다. 또 90이 넘는 나이에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됐고 뉴욕 주지사는 모지스 할머니의 100세 생일을 기념해 모지스 할머니의 날도 지정한다. 하지만 그녀는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며 조용한 시골 집에서 작업을 이어갈 뿐이었다. 모지스 할머니는 75세부터 101세까지
1600여 점의 많은 작품을 남기면서 중요한 것은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그녀는 평생 바쁘고 즐겁게 긍정적인 인생을 보낸다. 그리고 100세의 생일이 지난 다음 해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며 남편의 곁으로 돌아간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라는 부분이에요. 칼 라르손 화가의 이야기예요. 칼은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어요. 술에 의지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빚만 남긴 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정말 억적같이 일해서 아이들을 키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죠. 힘든 상황이 닥쳐요. 동생을 먼저 잃는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14세에 칼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힘든 그런 비극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칼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안아주었어요. 결핍이 많은 그였지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성인이 되죠. 어린 칼은 예술적 재능이 있었어요. 그의 재능을 발견한 선생님의 설득으로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에 입학한 칼은 예술의 꿈을 키우게 되죠.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에 다니면서 책, 잡지, 신문에 사파를 그리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돕게 돼요. 그리고 졸업 후에 당시 예술가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던 파리로 떠나죠. 그곳에서 살롱전에 도전을 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해요. 당시 파리는 화가들의 전쟁터였다고 해요. 고전주의 미술과 인상주의 미술에 격렬하게 부딪히는 갈등이 생기던 그러한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생계를 위해서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와 사파 작업으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다시 파리로 가고 거기서 도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생활을 하죠. 1882년 프랑스로 돌아온 칼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초기 인상파 화가들이 피사로와 함께 퐁투아제에서 모여 살며 그룹을 만든 것처럼 스칸나비아 출신 화가들도 파리 근교 그레즈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칼 또한 파리의 비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레즈에서 영혼의 반쪽 화가 카린 베르구를 만나게 되죠. 그레즈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화가 대부분이 유화 작업을 했던 것과 달리 칼은 전원의 풍경을 더욱 맑고 투명하게 표현하는 수채화 작업을 늘려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다행히 그의 수채화 작업은 다음해 파리 살롱전에서 3등 메달을 받으며 칼 라르손이라는 이름을 고국과 유럽에 알리는 계기가 되죠. 칼과 카리는 초여름 싱그러운 날씨에 스톡홀름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곧 사랑스러운 딸을 얻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그는 파리, 이탈리아, 스웨덴에 오가며 왕성한 작업을 이어갔고 스웨덴 예테보리 학교 교수로도 임용이 되는 등 평탄한 삶을 이어갔어요. 1889년 그는 스톡홀름 국립미술관의 벽화 작업을 주문받을 정도로 명성이 높아졌고 파리 만국 박람회 전시회에서 1등 메달을 받는 영광까지 누리죠. 이즈음 칼과 카리는 외국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어요. 둘이 처음 만난 그레즈의 분위기와 비슷한 고국 스웨덴의 선드본에 정착해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칼과 카리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신들의 보금자리에 작은 용광로라는 뜻의 릴리 하트나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꾸며요. 가족은 행복했죠.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 칼에게 카린은 자신들이 만든 집과 아이들을 그림으로 그려볼 것을 권했고, 칼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맑고 투명한 수채화 작업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자작나무가 서 있는 집 앞들에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강아지, 카포까지 모두 모여 식사에 집중하지만 딸 브리타만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듯 화면 밖을 바라본다. 부부에게 아이들은 기쁨이자 삶의 전부였다. 비록 6째 매츠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둘째이자 장남 울프가 성년이 되기 직전에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는 큰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칼은 자신이 어린 시절 겪은 불행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칼은 언제나 따뜻한 아버지였고 아이들이 바르고 사랑스럽게 자라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행복한 매일의 순간을 그림으로 기록한다. 한 손에는 화구를 쥐고 어린 딸 브리타를 목말 태운 영락없는 친절한 아버지와 즐거워하는 귀여운 딸의 모습. 무슨 잘못을 했는지 꾸중을 듣고는 반성 의자에 앉아 슬픈 얼굴을 하는 아들 폰투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주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칼의 개인전에 방문한 카린의 친구는 동화 같은 그의 작품에 빠져 이를 책으로 출판해 보자고 권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10년, 칼과 카린이 만든 아름다운 이야기는 집이라는 수채화 하집으로 세상에 소개되면서 큰 화제를 일으켰고, 이후 칼은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이 된다. 아내 카린은 가정을 꾸리는 일에 집중하며 화가로서의 여정을 멈추지만 대신 자신의 작품을 캠퍼스에서 집으로 옮긴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집을 조금씩 넓혔다. 그리고 카린은 그 공간을 자신의 취향대로 꾸몄다. 자연광이 가득한 공간에는 칼이 만든 가구와 카린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패브릭 소품, 아이들의 옷들이 어우러졌다. 그녀의 감각이 완성한 릴리 히트나스는 감각적이면서도 따뜻하고 편안했다. 칼의 수채화 화집이 성공한 이후 릴리 히트나스는 스웨덴뿐 아니라 전 유럽에 알려져 크게 주목받는다. 실제 칼과 카린이 만든 공간은 근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북유럽 디자인 브랜드 이케아는 칼과 카린, 그들의 집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도 하다. 칼의 어린 시절은 불운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인생만을 바라봤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었다. 그의 모든 즐거움은 가족과의 일상에서 나왔고 행복의 의미를 거창한 곳에서 찾지 않았다. 그는 훗날 회고록을 통해 아내 카린과 함께 꾸린 집, 가족에 대한 추억, 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림들이 인생 최고의 작품이라고 소개한다. 칼이 100여 년 전에 남긴 그림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슬며시 웃음을 짓거나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다. 행복이란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과 보내는 일상에 존재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칼의 그림은 이 쉽고 간단한 진리를 잊은 채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주는 듯하다. 네. 그림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삶을 살아가는데 나 자신을 좀 더 단단하고, 그리고 또 힘들고 지쳤을 때 위로가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